가구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구 디자인은 인류 역사 이래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흔적이, 가구를 사용했던 인류의 흔적이 신석기 시대 이전인 폼페이에서도 벽화 형식이 발견되고, 또 폼페이 발굴터에서 조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그 가구의 역사는 그 인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 시기를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 가구 디자인에 사용되는 그러한 스타일과 소재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주로 인간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돼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구 디자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진화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구 디자인에 대해서 그 다음 역사적인 그 시대의 순서에 따라서 중세 시대의 가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란 시기적으로 4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를 일컫는데요. 이 4세기에서 14세기부터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이 중세는 4세기부터 14세기 또는 15세기까지 전개가 됩니다. 거의 1000년이나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시발점으로 해서 종교와 정치가 아주 밀접한 그 관련을 맺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의 모든 건축, 순수미술, 조각, 디자인이라고 불러지는 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 중세 시대의 예술의 특징은 종교적인 규범이나 제약 아래서 성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등장한 특징적인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기 기독교 건축을 별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세 시대에 등장했던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등장했던 비잔틴은 330년에서부터 1450년까지 그 양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초기라고 붙어져 있는 말 그대로 330년에서 800년 사이에 나타났던 어떠한 하나의 특징적인 양식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고요. 로마네스크는 비잔틴을 이어서 800년에서 1110년대 또는 1200년대까지 나타난 그러한 중세의 디자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딕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성당 건축이라고 하면 고딕 양식의 건축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중세 후기에 해당하는 1100년 이후에서 1500년, 그러니까 14세기 말 또는 15세기까지 나타났던 그러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유럽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립되고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이러한 그 수도원의 권위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 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성당 건축 이외에도 회화나 조각 또는 공예 또는 가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당 건축에 매우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시대의 그러한 그 예술은 형식 자체의 미라는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신의 권위 또는 성서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들 등의 내용을 담고 또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미술은 근세에 필요로 하는 그 가구나 예술에서의 사실성과는 전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징이라든가 신비 또는 추상적인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양식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그 동로마 제국을 건국한 330년부터 오토만 터키족에게 수도가 함락되기까지 1453년까지 동로마 지역에서 전개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잔틴의 그 양식의 특징은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의 문화적인 요소가 페르시아라든가 아라비아의 그러한 동양적인 문화와 기독교 교리의 문화가 더해진 그러한 그 혼합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의 지리적인 위치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요지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동서로 분열된 로마 제국 중에 동방 제국 정도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민 계급이 급성장되면서 군부 세력의 권력이라든가 종교권들이 신장을 하게 됩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서유럽에서 쇠퇴한 그리스 고전을 보존하고 연구하고자 했고, 또 철학과 과학을 서유럽에 전달했던 아주 우수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잔틴 그 양식의 건축적인 특징은 로마 건축의 동양적인 건축 요소를 혼합한 그러한 혼합된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평면 위에 원형 평면의 돔을 가설하는 그러한 비잔틴 양식의 독특한 펜던티브를 개발해서 4개의 원형 포물면에 의해 지지되는 펜던티브 돔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바질리카라는 특별한 그러한 양식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벽돌과 또한 석재를 이용해서 축조가 되기 때문에 벽체가 상당히 이 당시에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 내 외부에 그러한 그 도움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주두를 이중으로 해서 주두 위에 부주두를 얹는 이중주두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외부는 아주 단순하고 장식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부는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성 소피아 성당을 들 수 있겠죠. 이 이외에도 비잔틴 양식으로 건축되어진 종교 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건축사 시간에 더 자세한 건축과 관련된 양식은 학습을 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가구에 집중해서 조금 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잔틴 그 건축 양식은 성 소피아 성당에서 잘 나타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바실리카라는 특별한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십자형 평면에 지붕은 돔과 반돔의 연속으로 구축이 되고 펜던티브라는 새로운 형태가 창조됩니다. 이 펜던티브는 주두 윗부분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목하게 삼각형을 깎아 올리기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한 다음에 삼각형 부분 안쪽 끝까지 수평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위로부터 내려 들이운 돔의 하부를 받치게 하고, 또 이것이 바로 지주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외부가 굉장히 단순한 반면에 실내는 상당히 화려하게 이러한 그 건축적인 구조가 노출이 되면서 화려하게 보여지는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실내가 상당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돔에 또는 주두 또는 이러한 아치가 구조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장식적인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모자이크라는 그런 그 새로운 방식은 성 소피아 성당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내부 벽을 다채로운 색으로 장식하게 되죠. 모자이크 방식으로. 그래서 벽면의 작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화려한 금색을 배경으로 해서 찬란한 그 색 유리 모자이크로 장식을 하거나, 또는 아주 곱게 다듬은 대리석판에 무늬를 맞추어서 모자이크를 조화시켜서 그 내부에 그대로 장식을 합니다. 또 창문을 이때는 굉장히 작게 내서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 굉장히 신비하고 경건한 그 효과를 연출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창문에 붙여진 모자이크를 통해서 비잔틴 예술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평가되어지는 동양의 그러한 형식주의와 그리고 또 혼합된 그리스 문화의 극치를 볼 수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비잔틴 양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또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교회들의 이러한 비잔틴 디자인의 내부에 아주 화려한 그러한 양식들이 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잔틴 양식의 가구는 고전주의 가구의 우아하고 정교한 곡선 형태가 비잔틴 왕국과 주택의 장엄하고 형식적인 특성에 맞는 묵직하고 정적인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가구는 종교적인 그런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가구보다는 굉장히 화려한 것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잔틴 시대의 대표적인 가구로 일컬어진 맥시미아누스 드론 체어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조각들이 거기에 조각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잔틴 가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형식의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작은 가구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가구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반면에 왕궁에서 사용됐던 가구들은 상당히 화려하고 굉장히 비싼 재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종교 공간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가구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또 역시 형태는 조금 단순하더라도 기법은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잔틴 양식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은 상아를 양각으로 조각한 그러한 상아판을 사용한 옷장이라든가 또는 보석 상자, 그 다음에 함 또는 문 등에서 이러한 상아 양각이 많이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잔틴 시대의 가구는 굉장히 장엄한 목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특수한 칠들이 장식된 옥좌, 임금의 의자죠. 또 고전적으로 접는 의자나 스툴, 이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X자형 스툴 의자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잔틴 시대의 대표적인 가구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자나 또는 사자머리나 발톱, 돌고래 등이 이렇게 다리의 형상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비잔틴의 건축적인 특성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서 어떤 그러한 아치 또는 돔, 펜타디움 같은 것들을 같이 적용한 그러한 구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막시니아누스의 사교자가 이 비잔틴 시대의 그러한 의자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초기 기독교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 초기 기독교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시작된 313년부터 9세기경 사이에 전개된 기독교적인 건축 양식 중에서 초기 형식을 말하는데요. 고대에서 중세로 옮겨지는 이 과도기에 나타난 그러한 양식을 일컫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양식이라는 것은 고전의 형식미가 중세의 정신미로 옮겨가는 그러한 건축 문화의 혁명의 중대 시기라고 일컬어질 만큼 어떠한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때의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성직자가 공무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위계와 질서, 그러니까 계급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면서 위계에 따른 질서가 확립이 되었고 또 교황이나 주교, 사제 등이 평신도들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이
외부적으로는 북방의 신진 민족인 게르만족의 등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배경에는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의 전파 때문이라는 그러한 분석도 주 학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의 유일신을 섬기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나타난 양식을 초기 기독교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양식의 특징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로마의 기본적인 건축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교회나 세례당 등의 기독교 건축들이 이 시기에도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되고, 이 그 초기 기독교 양식은 후에 로마 바질리카의 건축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그 초기 기독교 양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식들은 재료나 구조에 있어서는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못해서 로마의 그 건축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 활동이 기독교라는 한 개의 종교에 집중이 돼서 기독교 건축물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집회나 또는 교회에서 그 제를 올릴 때 사용했던 제단 또는 사제석 등의 기능과 또 기존의 바질리카 기능이 상호 유사해서 로마의 바질리카 교회당 건축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바질리카식 교회는 중세 교회 건축의 원형으로서 로마나이스크 양식을 거쳐서 고딕 양식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는 특별한 하나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당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초기 기독교의 건축 양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해를 하려면 카타콤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건축이긴 하지만 성당이 아니고 지하 분묘를 일컫습니다. 지하 분묘라는 것은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던 시절에 집회소 혹은 피난 장소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의 복잡한 통로망을 통해서 작은 묘실들이 연결된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내부의 벽면에는 사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나 신비로운 기호가 적혀 있고, 또 초기 기독교 예술을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실증하는 벽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카타콤은 로마 신전이나 바실리카를 이용해서 바실리카 형식이라는 그러한 교회의 회당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바실리카 교회라는 것은 그 공공 집회용 건물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단을 위한 앱스가 양쪽 끝에 부착되어 있고 양쪽에 아일이 있는 직사각형의 건물을 일컫는데요. 그 통로로 해석되는 직선에 기초한 형태를 특별히 바실리카식 형식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로마 신전이나 바실리카를 이용해서 바실리카 형식으로 된 회당으로 발전된 특별한 형식을 초기 기독교의 바실리카식 교회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이 바실리카라는 것은 왕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바실리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카톨릭 성당의 원형에 해당하는 바실리카식 성당을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실리카식 성당은 4세기 이후 로마의 바실리카 형식과 구조를 기조로 해가지고 카타콤 안의 예배소나 로마인의 저택 일부를 도입하게 되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형식은 지금 설명한 대로 정면에 회랑풍의 아트리움, 앞들을 갖추고 회당 안에는 정면 입구로부터 차례로 나르테크스, 또 10주로 구분된 네이브, 그 다음에 아일로 된 회당부, 이것들이 위치하게 되고요. 좌우로 내민 트란세프트를 거쳐서 그 내당, 안쪽의 회당 안의 제단 뒤에 튀어나오는 원형 평면, 반원계로 된 앱스로 끝나게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실리카식 교회의 그 공간 구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형식은 정면에 회랑품의 아트리움을 갖추고 있죠.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평면도를 보면 아래쪽에 아트리움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트리움이라는 공간은 중앙에 샘이 있어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교회당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그 공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겠죠. 아트리움을 지나서 바로 그 정면 입구로부터 차례로 그 나르텍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면에 교회당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차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나르텍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0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신랑, 그러니까 네이브라고 불려지는 본당에 해당하는 곳이 있죠. 중앙에 넓고 가장 높은 장소에 해당하는 중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신랑, 네이브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이브의 양 옆에는 그 10주가 위치해 있으면서 그 층랑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위치하게 되죠. 층랑이라는 것은 아일이라고 불려지는 영어로 아일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신랑과 층랑을 합해서 전체 가장 중심이 되는 회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왼쪽 오른쪽에 좌우로 내민 그런 트란세프트라는 공간을 거쳐서 저 위쪽에 보면은 반원형, 말하자면 이렇게 원형 평면과 반원계로 되는 앱스로 끝나는 이러한 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그 바질리카식 교회의 공간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특성이나 내부를 살펴보면 신랑,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네이브라는 곳에 원주 위에 아치 또는 보가 측량의 지붕 및 벽을 지탱해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왼쪽 그림을 보면은 입체 구조를 단면으로 자른 그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랑이라는 부분에 위치한 곳에서 딱 단면을 자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치라는 것은 주두 위에 직접적으로 얹혀져 있고 건물 내부의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기둥의 간격을 3에서 4m 정도로 좁혀서 배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벽면이나 천장까지는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해서 상당히 내부는 화려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로마 바질리카와 초기 기독교 바질리카를 비교해 보면은 로마는 굉장히 정적이고 초인간적인 공간인데 비해서 초기 기독교의 바질리카식 교회는 굉장히 동적이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중앙 집중식 교회를 마리티리움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원형의 중앙 집중식 건물을 특별히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질리카식 구조법을 가지고 있고 엷은 벽면에 목조의 지붕 또 기둥에 의해서 내부가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바질리카식 구조를 띠고 있는 그러한 중앙 집중식 교회를 마리티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바질리카식 교회들은 다양한 평면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그 공간 전체 구성은 아트리움, 나르텍스, 신랑, 트랜세프트, 앱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평면들이 바질리카식 평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성 콘스탄차 성당이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성 콘스탄차 성당은 바질리카의 공간적인 배치를 중앙 집중식 건물에 적용시킨 마르티리움 양식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 콘스탄차 성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딸을 위한 영묘로 지어져 있는데요. 원형의 배치 위에 십자형이 중첩된 원형의 건물이기 때문에 평면상으로 볼 때는 주된 형태 요소인 중앙의 점 주위로 바질리카의 공간 구성들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죠? 내부나 외부의 형태가 상당히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가구들을 살펴보면은 이 시대의 예술에 있어서는 성당 건축에서 봐왔듯이 모자이크나 벽화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프레스코 조각, 스테인드 글라스 등이 이 신의 권위를 알리는 목적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도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종교적인 내용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모티브가 뭐 그 단순하게는 십자가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 초기 그 카타콤 예술에서 보여지는 프레스코 벽화에서는 뭐 포도라든가 종려나무 또 올리브 등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그 생산물들을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목적으로 집어넣기도 했고, 또 죽은 사람의 혼을 나타내는 비둘기, 또 사후의 상징인 공작,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나 물고기, 이러한 그 내용을 그 가구에다가 조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 초기 기독교 가구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형태 자체도 상당히 투박하고 또 무게도 상당히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특별한 종교를 나타내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술적인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가구의 형태가 단순하고 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 정교한 세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순수성과 위대성을 지니고 후대에 그 발전되는 예술에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